안녕하세요. 2025년 11월 3일 한국 금융시장을 뜨겁게 달군 여러 뉴스 기사들을 바탕으로 오늘 심층 분석을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자료들을 보면 코스피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야말로 기록적인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네, 정말 대단했죠. 특히 인공지능, AI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 전체를 거의 휩쓸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마냥 환호하기에는 투자자들 마음이 좀 복잡해 보여요. 소외될까 두려운 마음, FOMO 있잖아요. 네, FOMO. 그리고 또 고점에서 잘못 살까 봐 두려운 마음, FOPO. 이게 막 뒤섞여 있다는 분석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쵸. 양가 감정이 공존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숫자 너머의 진짜 이야기, 시장의 동력이라든지 또 불안 요인, 그리고 주목해야 할 어떤 구조적 변화들, 이런 것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좋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 전체의 그림부터 한번 보죠. 코스피가 무려 114포인트 넘게, 그러니까 2.78% 급등하면서 4,221.87에 마감했습니다. 와, 114포인트요. 네, 이게 4,000선을 넘은 지 불과 5거래일 만에 4,200선까지 돌파한 겁니다. 5거래일 만에 200포인트가 오른 거네요. 그렇죠. 코스닥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1.57% 상승하면서 914.55를 기록했고요. 정말 놀라운 속도네요. 제가 듣기로는 6월 말 이후 가장 가파른 상승세라고 하던데요. 이 엄청난 에너지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단순히 AI 열풍, 이것만으로는 설명이 다 될 것 같은데요. 복합적입니다. 물론 가장 큰 엔진은 AI가 맞고요. 네. 하지만 최근에 에이펙 회의 이후에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또 미중 무역 갈등도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퍼진 것도 투자 심리에 꽤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아, 그런 배경도 있었군요. 네, 거기에다가 이제 결정적인 촉매제가 하나 더 있었죠. 아, 혹시 엔비디아의 젠슨 왕 CEO 방한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한국의 최신 GPU, 그러니까 AI 연산의 핵심 부품이죠. 이걸 무려 26만 장이나 공급하겠다, 이렇게 약속하면서 그야말로 불을 지폈습니다. 26만 장이요? 대상 기업이 어디였죠?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 그리고 네이버 클라우드, 이렇게 주요 대기업들이 대상이라고 하니까 한국 AI 산업 전체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소식은 특히 반도체 섹터에 대한 기대를 정말 최고조로 끌어올렸습니다. 자, 그럼 이 열풍의 중심 AI와 반도체 섹터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오늘 단연 주인공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사상 처음으로 11만 원을 넘어서 이제 11만 전자가 됐고요. 네, 11만 전자. SK하이닉스는 무려 10% 넘게 폭등하면서 62만 원을 돌파, 62만 닉스라는 별명까지 얻었어요. 62만 닉스까지 나왔군요. 두 종목 모두 역사적인 신고가입니다. 삼성전자는 그룹 전체 시가총액도 사상 처음으로 1,000조 원을 돌파했어요. 천조요? 와. 네, 종가 기준으로 1,016조 원. 삼성전자 하나만 해도 657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외국인은 팔았어요. 한 2,700억 넘게 순매도했는데, 아, 그래요? 네, 기관하고 개인이 이걸 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는 점입니다. 아, 개인과 기관이 주도했군요. SK하이닉스는 어땠나요? SK하이닉스는 기관이 주도했습니다. 한 3,100억 원 넘게 순매수하면서 급등을 이끌었고요. 역시 엔비디아와의 협력 기대감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역시 엔비디아군요. 그렇죠. AI 칩의 성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 HBM이라고 하죠. 고대역폭 메모리. 네, HBM. 이 HBM 공급 파트너로서의 입지가 더욱 강화될 거다, 이런 기대감이죠. 젠슨 황의 발언이라든지 또 최태원 회장의 SNS 메시지도 여기에 힘을 좀 보탰고요. 분위기를 확실히 끌어올렸겠네요. 네, 증권사들의 목표 주가 상향도 아주 파격적입니다. SK증권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17만 원, SK하이닉스는 무려 100만 원을 제시했어요. 100만 원이요? 하이닉스를요? 네, 그리고 노무라증권도 SK하이닉스 목표가를 84만 원으로 올렸고요. 단순히 HBM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버용 D램, 또 기업용 저장 장치인 SSD 수요까지 AI가 다 견인하면서 2027년까지 이른바 슈퍼사이클이 올 거다, 이런 전망입니다. 슈퍼사이클. 듣기만 해도 기대가 되는데요.
심지어는 기업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고요? 전통적인 방식인 PBR 대신에요? 맞습니다. PBR, 그러니까 주가 순자산 비율 대신에 PER, 주가 수익 비율로 봐야 한다는 건데요.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PBR은 보통 회사가 가진 자산 대비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는 지표잖아요. 주로 이제 가치 변동이 큰 제조업에 많이 쓰였죠. 네, 그렇죠. 반면에 PER은 회사가 버는 이익 대비 주가를 보는 지표로 꾸준한 성장이 기대되는 기업에 좀 더 적합합니다. 아, 성장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SK증권의 분석은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과거처럼 막 심한 부침을 겪는 그런 사이클 산업에서 벗어나서 AI 덕분에 꾸준히 성장하는 산업으로 뭐랄까 체질이 바뀌고 있다. 이런 인식을 보여주는 겁니다. 산업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뀐다는 거군요. 네, 그런 시각인 거죠. 근데 반도체뿐 아니라 다른 AI 관련주들도 열기가 정말 대단했죠. 네, 그렇습니다. AI 모델을 더 효율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가진 노타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 노타요. 네,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보다 무려 240% 넘게 폭등했습니다. 장중에는 270%까지 갔었고요. 와, 상장 첫날이요? 네, 기술력을 인정받아서 기술 특례로 상장했지만 사실 아직 적자 상태거든요. 그런데도 개인 투자자들을 엄청나게 몰렸어요. 시총이 6,500억을 넘었고요. 개인들이 주도했군요. 네. 그리고 데이터 센터 증설수의 기대감 때문에 LS 일렉트릭 같은 전력 설비 회사나 로보티즈 같은 로봇 회사 주가도 크게 올랐습니다. 아,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도요? 네. 그리고 두산 같은 경우는 자회사들의 성장 기대감, 뭐 두산 에너빌리티의 원전이라든지 두산 로보틱스의 로봇사업 이런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주당 100만 원이 넘는 황제주에 등극하기도 했습니다. 두산이 황제주가 됐군요. 정말 듣기만 해도 숨가쁜 상승세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투자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마냥 즐겁지만은 않은 것 같다고요. 정확합니다. 더 오를까 무섭다. 언제 들어가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다. 이런 고점 부담감을 느끼는 분들도 많고요. 또 반대로 나만 소외되는 것 같다. 내 주식만 파란불이다. 이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야말로 포모와 포포가 교차하는 거네요. 네, 딱 그 상황입니다. 이런 심리가 실제 지표로도 나타난다면서요. 코스피 200 변동성 지수, 일명 공포지수라고 하죠. 이게 올랐다고요? 보통 시장이 떨어질 때 오르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VKO-SPI가 32.88까지 올랐는데요. 통상 말씀하신 대로 시장이 급락할 때 치솟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주 이례적으로 지금처럼 시장이 급등하는 상황에서도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극도로 커지면 상승하기도 합니다. 아, 오를 때도 불안하면 오르는군요. 네. 그만큼 현재 시장의 변동성에 대한 경계심이 아주 높다는 방증이죠. 참고로 이 지수가 40을 넘으면 패닉 상태로 보는데 과거로 트럼프 관세 발표 때 44까지 갔었습니다. 32.88이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네요. 네, 주의 깊게 봐야 할 지표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안해하면서도 시장에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투자자 예탁금, 그러니까 주식 투자를 위해 맡겨둔 돈이 85조 원대로 역대 최대 수준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초 대비해서 50%나 늘어난 규모고요. 또 재밌는 건 10억 원 이상 고액 예금 계좌 수는 11년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아, 예금에서 주식으로 자금이 확실히 옮겨가고 있군요. 그렇죠. 아주 뚜렷한 신호죠. 주식형 펀드 자산 규모도 3분기에 190조 원을 넘어서면서 2019년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 펀드 규모를 추월했습니다. 돈의 흐름이 완전히 증시로 향하고 있네요. 하지만 좀 걱정스러운 부분은 역시 B2, 즉 빚내서 투자하는 규모가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B2. 네, 신용거래 융자잔고가 25조 5천억 원을 넘어서면서 역대 최고치였던 21년 9월에 25조 6천억 원에 거의 근접했어요. 와, 거의 다 왔네요. 불과 한 달 만에 2조 원이나 늘었습니다. 금융당국이 2주 전에 23조 돌파했을 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요. 이게 만약 시장이 조정을 받으면 좀 위험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반대 매매 리스크가 커질 수 있어서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ETF 시장에서도 이런 심리가 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지수 상승에 베팅하는 레버리지 ETF는 한 달간 45%나 올랐는데 반대로 지수 하락에 2배로 베팅하는 소위 곧버스 ETF는 32%나 폭락했다고요. 네, 희비가 완전히 엇갈렸죠. 그런데 재밌는 건 이렇게 곧버스 ETF 수익률이 안 좋은데도 개인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KODX 200 선물 인버스 2X 상품 같은 경우 10월 한 달 동안에만 약 4천억 원 가까이 순유입이 됐어요. 전체 ETF 중에서 유입액 4위를 차지했습니다. 수익률은 나쁜데 돈은 들어온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하락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심리가 동시에 작용하고 있는 거죠. 오를 것 같으면서도 불안하니까 일종의 보험처럼 하락에도 베팅하는 겁니다. 정말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군요. 이런 상황에서 소위 투자 고수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나요? 미래에셋증권의 그 초고수들이요. 네, 미래에셋 M클럽의 수익률 상위 1% 투자자들, 초고수들의 동향을 보면요. 11월 3일 오후 기준입니다. SK하이닉스, 그리고 달바글로벌, 대한광통신, 네이버 이런 종목들을 순매수했습니다. 하이닉스랑 네이버가 있네요. 네, 반면에 삼성전자, 현대차, 그리고 이수페타시스, JYP 같은 엔터주는 순매도를 했는데요. 이건 아마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으로 보입니다. 엔터주는 좀 파는군요. 네, 그리고 1억 원 이상 뭉칫돈을 굴리는 소위 큰 개미들의 주문도 10월에 전월 대비 52%나 증가해서 4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근개미들도 활발하군요. 네, 이들 역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집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반도체 대용주로 쏠림이 심화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시장이 이렇게 뜨거워지니까 거래 시스템이나 규제 관련 이슈도 좀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출범한 대체 거래소 ATS라고 하죠. 넥스트레이드가 일부 종목 거래를 제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넥스트레이드는 이제 한국 거래소 외에 추가로 주식 거래를 할 수 있는 시장인데요. 법적으로 전체 시장 거래량의 15%를 넘을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 한도가 있군요. 네. 근데 최근 증시가 너무 하락이라 거래량이 급증하면서 이 한도를 지키기 위해서 카카오나 에코프로 같은 주요 20개 종목의 장전 시간 외 거래, 그리고 장후 시간 외 거래를 11월 5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한 겁니다. 아, 프리마켓이랑 애프터마켓 거래를 막는 거군요. 정규장은 괜찮고요. 네, 정규 시간 거래는 기존대로 한국 거래소에서 가능합니다. 뭐랄까, 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시스템의 제약 사이에서 나타나는 딜레마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여전히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네요. 상장사 10곳 중 7곳은 PBR 1 미만이다. 이게 회사를 지금 당장 청산했을 때 가치보다도 주가가 낮다는 뜻이죠. 네, 맞습니다. PBR은 주가를 주당 순자산으로 나눈 값인데 1 미만이면 장부상 가치보다도 저평가됐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아직도 70% 가까이가 그렇다고요? 네, 코스피 상장사의 약 69%가 여전히 PBR 1 미만입니다. 이게 작년 말 70.7%보다는 아주 약간, 정말 약간 나아진 거긴 한데 네. 정부가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던 작년 5월 66.2%보다는 오히려 상황이 더 안 좋아졌어요. 밸류업 정책 시작했을 때보다 더 안 좋아졌다고요? 그럼 밸류업 정책 효과가 거의 없다는 뜻인가요? 왜 그런 걸까요? 이게 지금의 랠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정말 극소수의 대형 기술주에만 너무 집중되면서 나타나는 쏠림 현상 때문입니다. 아, 쏠림 때문에. 네, 금융, 석유화학, 철강, 지주사, 내수업적 이런 많은 기업들은 여전히 PBR 0.5 미만의 극심한 저평가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예를 들면 롯데케미칼이 0.21, 현대제철 0.23, 이마트 0.19 이렇습니다. 와, 0.2대는 정말 심각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수는 오르는데 시장 전반의 어떤 체질 개선은 굉장히 더디다는 거죠. 밸류업 정책이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아직 역부족이다. 이런 비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밸류업 ETF 상황도 비슷하겠군요. 수익률은 높게 나왔다던데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반도체 덕분이라는 거겠죠? 네, 정확합니다. 밸류업 ETF들이 출시 1년 만에 평균 78%라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어요. 78%면 엄청 많대요. 그렇죠. 하지만 그 편입 종목 중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비중이 현재 42%까지 치솟으면서 사실상 그냥 코스피 200 지수를 추종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옵니다. 자금 유입도 일부 대형 ETF에만 쏠리고 있고요. 결국 밸류업이라는 취지가 좀 무색해지는 거네요. 네, 그런 면이 있죠. 지수 리밸런싱 주기가 연 1회인 점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고요. 다만 이제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는 배당 소득 분리과세 논의가 있어서 정책 수혜 기대감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규제 관련해서는 또 어떤 움직임들이 있었나요? 몇 가지 좀 주목할 만한 사안들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일부 증권사가 미국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정확히는 현물을 일부 포함한 상품인데요. 그레이스케일의 GLDC 같은 상품 거래를 중개했다가 금융감독원의 제지로 중단됐습니다. 아, 국내 증권사가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를 열었다가 막혔군요. 네, 현행 자본시장법상 가상자산은 ETF의 기초자산이 될 수 없다는 이유인데요. 증권사들은 업무 담당자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현물 ETF 도입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건요? 둘째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첫 제재가 나왔습니다.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공매도 관련 업무 규정 위반, 사실상 무차입 공매도 의심 정황인데요. 이것 때문에 거래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아, 드디어 제재가 나왔군요. 네, 이게 작년에 도입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NSDS를 통해서 적발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금감원의 최종 판단이 남았는데 내년쯤으로 예상되고요. 최대 주문액의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꽤 높네요. 네,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미국 주식 주간 거래는 다시 재개됐다고 들었어요? 아, 네, 맞습니다. 11월 4일부터 1년 3개월 만에 18개 증권사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과거에 블루오션 ATS 사태로 시스템 불안정 문제가 있어서 중단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복수의 ATS를 활용하고 롤백 시스템도 갖춰서 안정성을 강화했다고 합니다. 서학개미들한테는 좋은 소식이겠네요. 그렇죠.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역대 최대치인 점을 감안하면 투자 편의성이 높아지고 거래도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증권사들 입장에서도 수수료 수익을 기대할 수 있고요. 기업들의 자사주 활용 관행에도 변화가 예상된다고요. 자사주를 사들인 뒤에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 이게 추진 중인데 신탁계약을 통한 간접 취득분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요?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커 보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 내용이나 회계 처리 방식의 동일성, 또 규제 차익을 막아야 한다는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설입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 입장에선 좀 부담이 되겠는데요. 네, 만약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사주를 많이 쌓아두고 이걸 소각하는 대신 다른 용도, 예를 들면 교환사채, 이비 발행 같은 걸로 활용하려던 기업들은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 광동제약이 자사주 이비 발행을 철회한 사례도 있었죠.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주주 환원을 강화한다는 긍정적인 측면과 또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공존하는 이슈입니다. 태광산업 같은 경우가 자사주를 활용한 이비 발행 여부가 주목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시장 전체의 이야기만 해도 정말 숨가쁘네요. 그럼 이제 개별 기업과 산업 소식들도 간단하게 짚어보죠. HD현대가 3분기에 역대급 실적을 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선, 건설기계, 정유, 전력기기 등 주력 사업이 모두 다 좋은 실적을 내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거의 300%, 정확히는 294.5%나 증가했습니다. 특히 HD현대 일렉트릭은 영업이익률이 24.8%에 달했고요. 거의 전 사업부가 다 잘했네요. 반면에 현대차와 기아는 10월에 주가가 급등한 이후에 공매도가 크게 늘었다고요? 네, 현대차는 공매도량이 2배 늘었고 기아는 66% 증가했습니다. 주가 반락에 베팅하는 움직임이 나타난 거죠. 6월부터 9월까지 랠리에서 좀 소외됐다가 10월 말에 한미 관세 타결이나 엔비디아 협력 소식으로 급등했었거든요. 네, 그렇죠. 현대차 시총이 한 15조 원 늘면서 6위로 올라서기도 했고요. 다만 3분기 실적 자체는 현대차의 경우 관세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좀 줄었지만 마이너스 29%, 매출은 증가 플러스 9%에서 기본 체력은 견조하다는 평가입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모델의 북미 투입 기대감도 있고요. 실적 자체는 나쁘지 않았군요. 목표 주가도 올라갔다고요? 네, BNK 투자증권에서 36만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는 AI 기대감에 힘입어서 하반기 주가 상승세가 뚜렷했죠. 맞습니다. 네이버는 6개월 만에 42% 올라서 28만 원 선을 회복했고요. 개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종목 중 하나였습니다.
카카오도 70% 넘게 올랐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샀어요. 상승 동력은 역시 AI인가요? 그렇죠. 네이버는 자체 AI 모델 하이퍼클로바 X 적용 확대, 그리고 엔비디아와 피지컬 AI 플랫폼 공동 개발 MOU를 맺은 게 호재였고요. 3분기 실적도 좋게 나올 거란 전망입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 안에 챗GPT 같은 AI를 도입하는 카나나 프로젝트 효과가 기대되고 역시 3분기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 여력도 있다고 본다면서요? 네, 네이버는 18%, 카카오는 23% 정도 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산업 소식도 좀 볼까요? 아기상어로 유명한 더 핑크퐁 컴퍼니가 상장을 추진한다고요? 네, 코스닥 상장을 위한 IPO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는 압도적이죠. 아기상어 체조 영상이 16억 뷰라고 하니까요. 16억! 정말 대단하네요. 자체 채널 경쟁력하고 또 기술 기반 콘텐츠 비즈니스, 특히 AI 활용 계획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신규 IP인 베베핀 정장 기대감도 내세웠고요.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453억 원 정도 됩니다. 11월 6일부터 일반 청약이 시작되고요. 교직원 공제회는 상반기 운용 수익률이 좀 조조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상반기에 1.8%로 좀 부진했습니다. 특히 대체 투자 수익률이 마이너스 0.7%로 안 좋았는데 이게 전체 자산의 63%나 차지하다 보니 영향이 컸습니다. 비중이 높은 쪽에서 마이너스가 났군요. 그렇죠. 오히려 국내 주식 직접 투자 수익률은 27.5%로 아주 높았는데 비중이 17.3%로 낮아서 전체 수익률을 끌어올리진 못했어요. 안정성을 중시해서 대체 투자 비중을 늘리고 주식 비중을 줄인 전략이 오히려 좀 발목을 잡은 셈이죠. 연간 목표 4.6%를 달성하려면 하반기에 9.2% 이상 수익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연금은 주식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50%를 돌파했다고요? 네, 6월 말 기준으로 50.1%, 금액으로는 635조 원입니다. 10년 전 32.2%와 비교하면 정말 대폭 증가한 거죠. 반대로 채권 비중은 30%로 줄었고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기 위해서 고수익 추구 전략으로 전환한 겁니다. 수익률 1%포인트만 올려도 기금 고갈을 수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해외 주식 비중 35.2%가 국내 주식 14.9%의 2배 이상인데 이건 리스크 분산과 국내 시장 영향력 완화 목적이 있습니다. 개인 투자형 국채는 꾸준히 인기가 있군요. 네, 안정성, 정부 보증, 만기까지 고정금리, 11월 5년물 2.735%, 복리 효과, 분리과세 혜택 이런 것들 때문에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특히 5년물 선호 현상이 뚜렷한데 심리적으로 수용 가능한 만기라는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누적 청약액이 1조 8천억 원을 돌파했고 50, 60대가 주류지만 40대 참여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페이코인 발행사인 페이프로토콜은 스테이블코인 사업 계획을 내놨더군요. 네, 스테이블코인 실사용 시대를 열겠다는 포부를 밝히면서 백서를 개정했습니다. 결제 전용 레이어 2, 페이체인이라든지 결제와 정산사의 기간 동안 자금을 운영해서 수익을 공유하는 P2F 모델, 글로벌 정산 플랫폼 같은 계획을 제시했어요. 과거에 페이코인 PCI 상장 폐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규제 준수를 굉장히 강조했고요. 모회사인 다날은 규제가 명확해지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발행도 검토한다고 합니다. 신약 개발사인 앞타바이오 소식도 있네요. 네, NOx 저해제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당뇨 합병증, 황반변성, 파킨슨병, 면역 항암제 등 다양한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여러 파이프라인이 임상 단계에 있고 특히 APX-115 임상 2비상 등이 진행 중입니다. 글로벌 학회에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기술 이전 논의도 활발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신 장비 산업은 슈퍼사이클에 진입했다는 분석도 나왔어요. 네, 그로스 리서치라는 곳에서 나온 분석인데요. AI 확산으로 데이터 트래픽이 폭증하고 또 미국 비에이드 프로그램이나 한국 육지 같은 정부 정책 지원이 맞물리면서 가격 P와 물량 Q가 함께 성장하는 국면에 진입했다는 겁니다. 국내 기업들 수혜도 기대된다고요? 네, 특히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미국의 광대역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BAD에서 요구하는 미국산 제품 사용 요건을 충족해서 수혜가 기대되고요. RFHIC 같은 회사는 질화갈륨, GAN 전력 증폭기 수요 증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엔터진의 뷰티진은 좀 어땠나요? 엔터유는 박진영 JYP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났다는 소식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잠깐 돌면서 장 초반에 JYP 플러스 5.44%, SM 플러스 4.6% 등이 강세를 보였어요. 네,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측에서는 원론적인 덕담 수준이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하는 분위기입니다. 뷰티진은 10월 랠리에서 좀 소외됐다고요? 네, 관련 ETF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어요. 3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 특히 대미 관세 영향 같은 것들이 있었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연말 이후 반등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중국 외 지역 수출이 견조하다는 건데요. 미국 플러스 20%, 유럽 플러스 40%, 중동 중남미 확장세, 오프라인 채널 확대, 색조 화장품 수요 증가 등이 긍정적인 요인으로 꼽힙니다. 그럼 반등 가능성이 있다는 거군요. 네, KB증권 같은 곳에서는 K뷰티 수익률이 코스피를 추월할 거라는 전망까지 내놨습니다. 최선우주로는 APR을 꼽았고요. 소륵스 아리바이오 합병은 계속 지연되고 있나 보네요. 네, 금감원에서 벌써 8번째 증권신고서 정정 요구를 했습니다. 아리바이오의 기업가치 평가, 특히 알츠하이머 신약 후보 물질인 AR1001의 가치를 두고 이견이 계속되는 것 같아요. 합병이 상당히 장기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입니다. 이번 주에 보호예수 해제 물량도 많다고요? 네, LS 마린솔루션, LS전선 대상 유증 물량 8%, 니로메카 최대 주주 지분 19%, IT캠 기관 VC 물량 17%, HEM 파마 주요 주주 물량 12% 등 이번 주에 시장에 풀릴 수 있는 물량이 꽤 있습니다. 해당 종목 투자자들은 좀 유의해야겠죠. 네, 체크해봐야 할 사항이네요. 이렇게 국내 시장만 봐도 정말 다양한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글로벌 투자자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특히 투자의 현인 워런 버핏의 행보가 눈에 띄네요. 현금을 역대 최대로 쌓아두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3분기 말 기준으로 현금성 자산을 무려 3,8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546조 원이나 보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예요. 546조 원 연금이요? 와, 주식은 팔았나요? 네, 3분기에는 주식을 61억 달러어치 순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5분기 연속으로 중단했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시장이 너무 비싸다고 보는 걸까요? 네, 그렇게 해석하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버핏이 현재 시장을 상당히 고평가된 상태, 뭐랄까 매력적인 투자처를 찾기 어려운 상태로 보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열된 잔치에는 섣불리 참여하지 않고 다음 기회를 위해서 실탄을 두둑이 비축하고 있는 거죠. 그 현금으로 단기 국채에 투자해서 이자 수익만 연간 2천억 달러, 약 28조 원을 벌어들일 것으로 추산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국내 증권가에서도 강세 전망 속에서 과열 조정 가능성을 경고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을 권하고 있고요. 해외 다른 전문가들 시각은 어떤가요? 네. 예를 들어 TICK 인베스트먼트의 오하드 톡포 회장 같은 전문가는 현재 글로벌 증시가 과열 상태, 표현하기를 어깨 수준에 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어깨 수준이요? 네, 그래서 일부 차익 실현을 하고 현금을 확보한 뒤 다음 기회를 모색하라고 조언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포모 심리, 즉 소외될까 봐 따라가는 투자를 경계하라고 강조합니다. 모두가 열광할 때일수록 한 발 물러서서 냉정하게 판단하라는 거죠. 사모펀드나 벤처캐피탈 쪽에는 아직 기회가 있다고 봤고요. 금이나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모두가 가자를 외칠 때 현인들은 오히려 잠깐을 외치는군요. 미국의 전통적인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감도 예전 같지 않다는 분석도 있던데요. 네, 몇 가지 불확실성 요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소비 둔화 우려가 있어요. PwC 같은 곳에서는 미국인들의 연말 소비 지출이 작년보다 5.3%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소비가 줄면 증시에도 안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미국 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또 연준이 여전히 매파적인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불확실성, 연준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 등이 부담입니다.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가 좀 약화되고 있다는 점도 연말 랠리에 대한 기대를 낮추는 요인입니다. 아, 연준이 변수군요. 네, 여전히 가장 큰 변수 중 하나죠. 정말 복잡한 상황이네요. 오늘 이야기를 좀 정리해보면 한국 시장은 AI라는 아주 강력한 엔진에 힘입어서 코스피 사상 최고치라는 뜨거운 랠리를 펼치고 있고요.
특히 반도체 대형주들은 연일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고요. 모른다는 공포, 포모가 뒤섞인 복잡한 투자 심리가 있고요. 네, 그리고 급증하는 B2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고요. 그렇죠. 게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는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 즉 PBR 1 미만 기업이 수두룩하다는 구조적 이슈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규제 당국의 움직임, ATS 거래 제한이나 불법 공매도 제재, 가상자산 ETF 차단 같은 것들도 빨라지고 있고요. 게다가 워런 버핏 같은 거물 투자자는 오히려 현금을 쌓아두고 있고 글로벌 시장 환경도 연말 랠리를 장담하기 어려운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정말 단순히 헤드라인 뉴스만 봐서는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기가 어렵겠네요. 맞습니다. 지금의 이 AI 붐, 분명히 강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특정 섹터에 국한된 일시적인 열풍으로 끝날지 아니면 정말 시장 전체의 구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지속 가능한 동력일지 이걸 냉철하게 판단해야 할 시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화려한 상승세 속에서 진짜 기회는 어디에 있고 또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겠죠. 네, AI 열풍이 당신의 투자 본능을 자극하는 바로 지금 워런 버핏 같은 현인은 조용히 현금을 늘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당신에게 던져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떤 종목을 살까 이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보다는 언제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시장에 참여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분석은 다음 급등주를 찾는 그 레이더를 잠시 좀 끄고 이 잠재적으로 과열된 국면 속에서 시장의 큰 흐름과 순환의 원리를 이해하려는 노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위험 감수 능력을 객관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